종교시설을 매개로 한 집단 감염이 N차 감염으로까지 이어지면서 누적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 병상 가동률도 치솟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75%에서 1%로 인상하면서 20개월 만에 제로금리 시대가 마감됐습니다. 이미 오른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도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가계대출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봅니다. 민주당이 당 사무총장에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인 김영진 의원을 임명해 이 후보의 장악력을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총괄 선대위원장 자리를 비워둔 채 선대위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수시 합격자 등록을 앞두고 지역 대학들이 합격자를 확보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한 학기분의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기숙사도 제공하는 등 각종 혜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7시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938명을 기록했습니다. 하루 만에 4,000명 아래로 내려왔지만 위중증 환자는 600명을 넘어서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면 등교가 시작된 가운데 학생 확진자 발생도 늘면서 정부는 청소년 백신 접종 참여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석혜원 기자입니다.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하루 사이 70명 넘게 코로나19에 감염되며 지금까지 145명이 확진됐습니다. 김장철을 맞아 주요 시장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이어지자 서울시는 전통시장 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37개 시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선별 진료소를 설치해 선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별 방역 소독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4,000명 아래로 내려왔지만 발생 이래 두 번째로 많습니다. 전면 등교가 시작되면서 학교 방역 상황도 어렵습니다. 최근 한 주 전국에서 학생 2,790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며 발생 이래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률이 높은 고3 학생은 고등학교 1, 2학년에 비해 발병 비율이 최대 5분의 1 가까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며 접종 참여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학생 자녀를 둔 가정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감염 예방 협력과 함께 가장 효과적인 방역수단인 백신 접종에 동참해 주실 것을 학생들과 학부모님께 당부드립니다. 12살에서 17살 사이 청소년의 백신 1차 접종률은 43% 정도인데 먼저 접종을 시작한 16살, 17살의 경우 접종 완료율이 50% 가까이 오르며 확진자 발생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방역 수칙을 일부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방역 패스 확대 등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일상회복 과정에서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더라도 의료 체계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중환자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재택 치료가 더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중대본 회의를 통해 방역 강화 방안을 결정한 뒤 내일 오전 최종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네, 이번엔 우리 지역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천안의 한 종교시설 공동체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의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우려했던 지역사회 전파도 현실화됐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의 감염병 전담 병상 가동률도 조만간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천안의 종교시설 공동체와 관련해 22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처음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21일 이후 나흘 만에 천안 등 충남 지역 305명을 포함해 누적 확진자가 317명으로 늘었습니다. 우려했던 지역사회 전파도 현실화됐습니다. 확진된 교인의 자녀 1명이 확진된 데 이어 확진된 신도가 근무하는 동남구의 한 중학교에서도 학생 2명이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해당 학교는 어제부터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전체적인 규모라든가 저희들 역학조사상 지역사회로의 N차 이런 거는 좀 위험도가 낮을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대규모 집단 감염까지 터지면서 병상 가동률도 치솟고 있습니다. 천안 종교시설 확진자의 경우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와 재택치료자를 제외한 120여 명이
충남 지역 5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초 53.5%이던 충남의 감염병 전담병상 가동률은 78.6%까지 높아졌고 중환자 병상도 38개 가운데 8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병상 부족이 심화되면 병상 간 거리를 좁혀서 추가 병상을 확보하고 감염병 전담병원인 의료원의 일반 입원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겨 병상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대전도 중환자 병상이 2개밖에 남지 않은 등 확진자 급증 속에 지역 의료체계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산후조리원과 장애인 보호센터 등 집단시설에서 연쇄 감염이 이어지면서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하루 새 코로나19 확진자가 172명이 더 나왔습니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71명, 세종이 20명, 충남이 81명입니다. 대전에선 서구의 한 산후조리원과 관련해 종사자와 신생아 등 6명이 추가 확진되었습니다. 세종에선 장애인 보호센터를 고리로 일가족 4명을 비롯해 11명이 양성 판정됐고 충남은 천안 종교시설 집단 감염 외에도 천안과 예산, 홍성 등 11개 시군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대전에선 70대와 80대, 또 90대 확진자 등 3명이 잇따라 숨져 누적 사망자가 62명이 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 공공기관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일부 업무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대전교도소는 식당 조리사가 오늘 오전 양성 판정을 받아 밀접 접촉한 70여 명에 대한 진단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에 출석 예정이던 수용자들이 법정에 출석하지 못하면서 관련 재판이 연기됐습니다. 대전 소방본부 119 상황실에서도 지난 22일 근무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함께 근무하던 직원 13명이 자가 격리 조치됐고 상황실 근무가 3교대에서 2교대로 전환됐습니다.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가 지난해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앞으로 사망자와 입원 환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영현 특파원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집계 결과 현지 시각 23일까지 미국의 누적 코로나 사망자는 77만 3천여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가운데 올해 코로나 사망자는 38만 6,200여 명으로 지난해 사망자 38만 5,300여 명을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미국 전체 사망자 가운데 코로나로 숨진 사람은 지난해 11%에서 올해 13%로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CDC는 앞으로 4주 뒤에는 사망자 수가 79만 4천 명에서 82만 2천 명 사이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입원 환자는 1만 2천 명 이상이 늘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많은 미국인이 이제 코로나를 풍토병 정도로 인식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1억 9,6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9%에 불과합니다. G7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비율입니다. 백악관 수석 의료고문인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이제 부스터샷도 필수라고 밝혔습니다. But you want to make sure the durability of that protection is longer, and that's the reason why you get boosted, because we know no vaccine lasts forever. 파우치 박사는 백신 면역 효과가 저하되는 문제가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한다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며 2차례 접종을 완전한 예방접종으로 정의하는 기준도 바뀔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장애아동 가족들의 눈물겨운 노력 끝에 결실을 맺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내년 말 개원을 앞두고 있는데요. 아직 병원 이름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명칭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병원 건립 당시 100억 원을 기부한 넥슨의 이름을 넣기로 약속했기 때문인데요. 공공성이 퇴색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보도에 조정아 기자입니다. 전국 최초로 대전에 들어서는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내년 말 개원을 앞두고 아직 병원 이름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부 포털 사이트나 맘카페 등에서는 이미 대전 넥슨 어린이 재활병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병원 건립에 100억 원을 보탠 넥슨 측도
자사 홈페이지 등의 공공표기를 뺀 넥슨 어린이 재활병원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대전시가 넥슨과 업무 협약을 맺고 기부금을 받으면서 감사의 뜻으로 병원 이름에 넥슨을 넣기로 약속했던 겁니다. 시민단체와 장애아동 부모들은 이에 대해 민간 병원으로 잘못 인식돼 공공성이 흐려질 수 있다며 명칭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명칭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에서 책임지려고 하는 의지가 정말로 있는 것인지에 대한 좀 의문을 가지게 하고요. 논란이 커지자 대전시는 당시 협약서를 바탕으로 명칭 변경이 가능한지 법률 자문을 구했고 그 결과 넥슨을 표기하지 않으면 기부금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는 의견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시는 기부금 반환까지 고려하고 있다면서 최대한 공공성이 퇴색되지 않는 선에서 명칭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애 어린이에 대한 치료라든지 그 관심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분들 의견 받아서 하는 부분이 더 크다고 보고요. 사실은 이런 부분이 오해 없도록 그다음에 또 이 후원 기부해준다는 그 업체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해서 장애아동 가족들의 눈물겨운 노력으로 8여년 만에 결실을 본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섣부른 행정이 혼란만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민주당이 당 사무총장에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인 김영진 의원을 임명하며 이 후보의 당 장악력을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총괄 선대위원장 자리를 비워둔 채 선대위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당의 조직과 살림을 책임지는 사무총장에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인 김영진 의원을 새로 선임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의 대학 후배로 최측근 그룹인 7인회의 핵심 멤버입니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최근 이재명 후보의 현장 일정을 밀착 수행했던 강훈식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오늘 인사를 통해 이재명 후보의 당 장악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또 외신 기자들을 만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이 진지하게 사과하면 배상 문제는 현실적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선거운동이 더 지체돼선 곤란하다며 총괄 선대위원장을 뺀 선대위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주호영 의원과 김성태 전 의원, 원희룡 전 지사 등이 본부장급 자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윤 후보는 김종인 전 위원장과의 갈등이 길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일리 있는 비판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반면 김 전 위원장은 윤 후보가 자신에게 최후 통첩을 했다는 보도를 보고 협의가 끝나면 잘된 일이라고 했다면서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후보의 선택을 존중한다면서도 선거는 후보의 무한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1%로 인상하면서 1년 8개월 만에 0%대 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와 물가 상승이 금리 인상 배경으로 꼽힙니다. 최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0.75%에서 연 1%로 인상했습니다. 지난 8월에 이어 0.25%포인트 추가 인상에 나선 겁니다. 이로써 지난해 3월과 5월 두 차례 금리를 내리며 시작된 0%대 금리 시대는 1년 8개월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한은은 최근 국내 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는 만큼 기준금리를 0%대 금리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팔은 물가 상승세 역시 금리 인상 배경이 됐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상승했고 기대 인플레이션 역시 2%대 후반으로 높아진 상황. 이 같은 물가 상승세에 한해는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2.1%에서 2.3%로 0.2%포인트 올려잡았습니다. 아울러 가계빚 증가 등 금융 불균형 현상도 기준금리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올해 3분기 말 기준 전체 가계빚인 가계신용잔액은 1,84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163조 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겁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된 만큼 이미 오른 시중은행 대출금리 상승 속도도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돼 빚을 진 가계의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한은은 향후 수출과 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민간 소비 회복세가 강화될 것이라며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8월과 같은 4%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맛있는 경제 시간입니다. 앞서서 기준금리 인상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높아진 기준금리가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짚어보겠습니다.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 금융부동산행정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에도 좀 영향을 생기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계부채 비율이 좀 높지 않습니까? 네, 이제 상당 부분이 이제 주택과 관련이 있고요.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기준금리는 0.25%가 상승을 한 걸로 나오지만 실제로 이제 대출을 사용하시는 상품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0.25보다 조금 더 높은 수치로 아마 다가오시게 될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기지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부담이 조금 크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예, 그 전월세 수요에도 어떤 변동이 있을까요? 뭐 이론적으로 본다면 이제 이자 상승으로 인한 이제 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이 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 매매에 대한 수요가 전월세 수요로 이동을 하게 될 테고요. 예. 그럼 전월세 수요의 증가는 이제 전세 시장에 이제 가격 상승을 좀 부추길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집값 하락 가능성도 제기를 하더라고요. 기준금리 인상이 집값을 잡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기준금리 인상이 절대적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내년에 시행될 DSR이라든지 아니면 그 다른 어떤 세제라든지 세제를 통해서 전반적인 어떤 정책들이 부동산 가격을 좀 안정시키고 집값을 조금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예. 정부의 기조에 맞춰서 대출을 규제했던 그 시중은행들이 최근에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출 규제가 완화된 은행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계대출 총량을 좀 규제하는 어떤 정책적인 이유로 각 시중은행에서 좀 대출을 좀 규제를 했었는데요. 예. 네, 최근에 이제 농협이나 하나은행, 국민은행 등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대출이 좀 시행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은 뭐 무주택자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은행은 이제 분할 상환하던 거를 일시 상환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KB 시세를 적용한다든지 하면서 규제를 조금 완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대형 은행들이 이제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또 따라가게 될 텐데 네네. 이제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 부동산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일시적인 거라고 조금 보고요. 앞으로 전반적인 흐름은 가계대출에 대해서 정부에서 강력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규제 쪽으로 계속 갈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우리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안정 추세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안정 추세로 갈 것이다. 이번에는 대전, 세종, 충남 지역 부동산 시장을 좀 전망해 볼게요. 앞으로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갈까요? 지금 어떤 금리 인상이라든지 대출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부동산 시장의 안정 요인들이 존재를 합니다. 또 게다가 큰 틀에서 본다면 이제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대규모의 공급이 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보합이나 아니면 약 하락세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세종 같은 경우는 뭐 원인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이제 작년부터 작년에 급격하게 가격이 좀 상승을 하고 올 초부터는 가격이 이제 보합이나 아니면 실거래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내년 그 다음 해에는 부동산 가격이 좀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뭐 영끌족, 비투족뿐만 아니라 당장 주거 목적인 실수요자들은 이번 기준금리 인상 소식이 참 달갑지 않게 들렸을 텐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실수요자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실수요자들 분들은 조금 안타까운 것이 전반적으로 DSR 규제를 통해서 대출 규모도 줄 것이고 또 이자율이 상승해가지고 이자에 대한 부담도 높아질 겁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우리 지역 대전의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 가격이 다양하게 존재한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눈높이를 맞춰서 주택을 좀 구매를 하고 또 신규 공급에 대한 부분 분양 시장을 좀 주의 깊게 보셔가지고 준비를 하신다면 좋은 집을 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의 공공운수노조인 화물연대가 오늘부터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내년까지만 적용이 되는 안전운임제를 계속 시행하고 또 적용 대상도 늘려달라는 요구입니다. 마지막 날인 토요일에는 서울에서 집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세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를 따라 대형 컨테이너 차량들이 늘어서 있고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칩니다. 화물연대가 오늘부터 27일까지 사흘 동안 1차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2016년 총파업 이후 5년 만입니다. 화물연대의 핵심 요구사항은 일정 수준의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입니다. 당초 3년의 시한을 정해 내년까지만 시행될 예정인데 화물연대는 이를 계속 적용하고 범위도 컨테이너와 시멘트 차량에서 전차종으로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오늘과 내일 전국 16개 지역 본부별로 총파업을 진행합니다. 경기도 의왕의 내륙 컨테이너 기지와 부산 신항 등 주요 거점에 대한 봉쇄도 추진합니다. 또 총파업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서울에서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와 계속 대화를 시도하는 한편 비상수송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파업 기간 동안 8톤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 등 자가용 화물차의 영업을 허용합니다. 또 차량 확보가 어려운 화주를 위해 운휴 차량과 군 위탁 컨테이너 화물차도 투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만약 화물연대가 차량 등으로 전면 봉쇄를 시행하면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전국 총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우리 지역의 물류 운송에는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에서는 화물연대 노조원 2천여 명 가운데 6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서산 대산공단과 당진 철강단지 등 5개 거점에서 소규모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대전에서도 노조원 300여 명이 출정식을 마치고 파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아직 큰 충돌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25 전쟁 당시 누명을 쓰고 총살된 사형수의 유족이 받은 형사보상금이 민사소송 배상과 중복된 부당이득이라며 국가가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유족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중복 지급된 점은 인정이 되지만 이를 방지하지 못한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 전재흥 씨는 6.25 전쟁 당시 우익 인사를 살해한 혐의로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대전 골룡골에서 총살됐습니다. 그러나 2013년 전 씨가 고문당한 뒤 자백만으로 사형된 사실이 재심 재판에서 밝혀져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듬해 전 씨 유족은 국가로부터 민사배상액 1억 600만 원과 형사보상금 3,700여만 원을 차례로 지급받았습니다. 2년 뒤 육군과 검찰이 전 씨가 받은 형사보상금이 중복 지급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선 육군과 검찰이, 항소심에선 유족이 승소했습니다. 5년여 걸친 소송 끝에 대법원은 유족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민사 2부는 원고인 육군과 검찰이 손해배상과 형사보상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중 지급될 수 있다는 점을 법원에 알릴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족이 정당하다고 믿고 받은 보상금을 이중 지급이라는 이유로 반환하게 한다면 이는 국가가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승소 판결에도 유족 측은 육군과 검찰의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아쉬워했습니다. 국방을 책임지는 육군본부나 치안을 책임지는 검찰청이나 세상이 이렇게 치졸하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육군 측은 주 소송 수행자가 검찰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네, 그럼 이번 재판에서 유족 전미경 씨 측의 변호를 맡았던 이명춘 변호사를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명춘입니다. 예. 먼저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됐는지부터 한번 간략히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한국전쟁 1951년도에 그
전재형이란 분이 전미경 씨 아버님이 나 동그라미 이름이 그런데 이분을 살해했다라고 국방교육법 위반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이 됐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그 전미경 씨가 우리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라고 진실화위원회 진실규명을 신청했는데 나 동그라미 이분이 다른 사건에서 예. 자익에 의해서 그냥 사망한 사실이 밝혀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재영 씨는 그 살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서 그 전미경 님이 재심을 청구했죠. 우리 아버지는 무죄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무죄가 선고가 됐는데 무죄가 선고됐으니까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했죠. 그렇죠. 예,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손해배상 청구가 약 한 1억 정도 전미경 선생한테 왔어요. 이거 민사 말씀하시는 거고요. 예, 민사. 예.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아니 아버지 주고 돌아가셨는데 1억이 뭔 말이냐. 물론 청구도 많이 했지만 안 돼서 그러면 형사보상 청구라도 해서 좀이라도 좀 도움을 받자 그래서 형사보상금 청구를 법률이 다른 민법이 아닌 형사보상법에 의해서 청구를 해서 3,800만 원 정도를 받았어요. 예. 근데 이제 형사보상법에 의해서 형사보상금은 민사 손해배상에서 그 공제할 수 있다. 공제한다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아니 형사보상금이 부당이득이다라고 검찰 그 국가 측에서 부당이득 소송을 제기를 한 거죠. 근데 오늘 그것은 그 국가의 잘못이지 그 받은 것은 정당하다라고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났습니다. 사실 내용만 들어보면 이게 그렇게 복잡한 재판일 것 같지는 않은데 뭐 거의 5년이나 끌어왔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가 뭘까요? 제 생각에는 이 사건이 첫 사건이고 이런 사례가 없었던 사건인 것은 사실이고 네. 그다음에 과거사에 의한다면 과거사를 반성하는 의미에 의한다면 당연히 이것도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국가는 형식적으로 형사보상법에서 공제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것을 밀어붙여서 사건을 제기했으니까 대법관들도 고뇌를 했을 거다. 아하. 과거사 정신과 과거사를 청산하는 정신과 이 법률의 이야기가 좀 상충될 수도 있는데 그걸 이제 수년간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형사 보상금이 부당 이득이라고 봤던 뭐 육군 본부 측도 어떤 이유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규정이 그러니까요. 자, 어떻게 봤다고 보십니까? 이게 그 규정은 있고 부당이득이라는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했을 때 그 이득을 반환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사건은 판결문에 의해서 민사소송의 보상 청구를 했고, 예. 그다음에 그 형사보상 결정문에 의해서 결정을 청구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형식상으로도 법률의 판단이 국가가 두 가지 판단을 다 내려준 거예요. 그거에서 청구를 해서 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국가 말하자면 육군과 검찰이 아니다 이것은 부당이득이다. 자기들이 내리고 자기들이 부인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이런 판단의 배경에는 뭐가 있다고 보세요? 이런 판단은 그 당시 이야기를 하면 사법부가 그 당시 괜히 법률대로 판단하면 되는데 국가 재정을 생각하는 의미에서 계속 이런 이상한 판결들을 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자를 닦고 과거사 사건에서 이자 문제를 뭐 수십 년간은 없앤다든지 등등 그다음에 뭐 예산이 문제가 돼서 뭐 청구할 수 없다든지 전쟁에서 수십만 명이 죽었는데 이렇게 하면 몇십 조가 뭐 소비된다 이런 걱정하면서 법률적 판단을 정치적으로 살짝 미루어진 이런 어떤 전반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측의 입장보다는 국가의 입장을 더 많이 본 것 같다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예, 법원이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법부는 이번에 유족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대법 판결이 갖는 사회적 의미 뭐라고 보시는지 짧게 부탁드립니다. 전미경 선생이 기본적으로 이 사건을 가지고 70년 고생을 했고 가장 중요한 최근에 뭐 몇 년간 잠 못 잔 게 가압류입니다. 1,500만 원, 3,000만 원 요 정도를 놓고 집을 압류해서 잠을 못 자는데 이것이 더 이상 일단 멈췄다라는 점이고 둘째는 과거사 사건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판결문을 좀 보면
이게 부족하다. 유족의 어떤 손해배상에는 부족하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 있고, 예. 결국에 제 개인적인 생각도 하나 있는데, 예. 전미경 님이 자기가 아버지 돌아가신 것이 자기 돌잔치 보러 와서 잡혀 돌아가셨거든요. 예. 그런 사건에 전미경 님은 현실적으로 8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 위자료라. 이게 전미경 선생은 고유했던 800만 원이고 나머지는 다 아버지 것을 상속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으로 정의관념에 맞지 않는 거에 대해서 약간은 그래도 정의를 세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 정의를 세웠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능이 끝나고 다음 달 수시 합격자 등록을 앞둔 가운데 지역 대학들의 최초 합격자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수시 비중이 절대적이다 보니 최초 합격자 확보가 전체 정원 확보는 물론 대학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쳐서 장학금 지급과 기숙사 제공 등 각종 혜택을 내걸고 있습니다. 유진환 기자입니다. 이 대학은 전체 신입생 정원 가운데 97.5%를 수시에서 모집합니다. 최근 1,900여 명의 최초 수시 합격자를 발표한 가운데 올해부터 최초 합격자가 등록하면 첫 학기 등록금 전부를 장학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본인이 원할 경우 기숙사까지 우선 제공합니다. 수시 최초 합격자들이 우리 학교에 등록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그 우수한 자원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수시 비중이 89.4%인 이 대학도 최초 합격자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계열에 따라 250만 원에서 첫 학기 등록금 전액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제공합니다. 지역대학 대부분이 수시 비중이 90% 안팎일 만큼 절대적인 상황에서 최초 합격자 확보 역시 절대적입니다. 가장 우수한 자원인데다 최초 합격자들의 확보 정도에 따라 전체 신입생 모집의 향방까지 결정돼 장학금 지급과 기숙사 제공 등 각종 혜택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입시에서는 수도권 주요 대학들의 정시 모집 비중이 최대 40%까지 높아지면서 수시 비중이 절대적인 지역 대학들의 입장은 더 불리해졌습니다. 이제는 대학의 생존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시 충원에 성공을 해야 그만큼 정시까지 학생 충원에 성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시 합격자 등록이 다음 달 17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최초 합격자 확보를 위한 지역 대학들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진환입니다. 위기의 농촌을 살리기 위한 지역 곳곳에 시도와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부여에선 농민 10여 명이 협동 경영을 통해 비용 절감과 생산성 증대라는 2마리 토끼를 잡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영준 기자입니다. 애호박 하우스 곳곳에 물이 든 페트병을 놓고 있습니다. 하우스 온도가 낮 시간에 20도 이상 오를 때 페트병 안에 데워진 물이 야간에 기온을 3도 정도 높여줘 난방비를 줄이고 작물의 성장 속도를 높여주는 겁니다. 딸기 하우스의 투결 물주머니를 응용한 것으로 수박 농사에 적용해 효과를 본 뒤 애호박에도 활용했습니다. 아침에 오면 2-3마디 정도가 자라났다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그만큼 밤에 온도가 유지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아이디어는 강씨를 중심으로 2년 전부터 농민 10여 명이 운영 중인 농부들의 아지트라는 협동경영 모임체를 통해 얻었습니다. 호박을 말려서 찌개용으로 팔면 가공식품이 아닌 농산물로 팔 수 있어 위생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점도 이 모임을 통해 공유됐습니다. 함께 일한다는 개념으로 특정 장목의 아이디어가 제시되면 토론을 통해 장단점을 짚어본 뒤 각자 농사에 활용하는 겁니다. 작두콩이나 여주 이렇게 해서 이 세트를 구성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세트 같은 걸로 박스로. 그렇죠. 네. 이 같은 협동 경영의 결과 작업 시간은 줄고 생산성은 10% 이상 올라가는 성과가 나타나 농촌진흥청이 주관한 경영혁신 사례 경진대회에서 비용 절감 분야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의견들이 이렇게 돌출을 했을 때 같이 이제 합의까지 결정해 나가는 과정들이 상당히 객관성이 있고.
농진청과 부여구는 이 모임의 협동 경영 성과를 다른 농사 모임에도 전파해 강소농 육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서영준입니다. 대전 지역 화폐인 온통대전의 누적 발행액이 1조 8천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대전시는 이달과 다음 달 온통대전 구매 한도를 100만 원으로 높이고 캐시백을 15%까지 확대하면서 이달에만 2,200억 원어치가 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도 지역 화폐인 여민전의 다음 달 개인 구매 한도를 6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세종시는 원래 30만 원인 여민전 개인 구매 한도를 이번 달 100만 원으로 상향한 데 이어 다음 달에는 60만 원으로 조정해 연말 소비 촉진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제 다른 타 지역 같은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던 소방관이 상사와 동료들의 부당한 대우를 호소하며 지난 9월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소방노조가 진상조사와 순직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대전, 충남, 세종 소방지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진상조사로 고인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순직 처리를 통해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전소방본부는 이에 대해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대로 고인이 순직을 인정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적인 인기를 끈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이어 지옥까지 대전에서 촬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전시가 K 콘텐츠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이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실내 스튜디오에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촬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오징어 게임 역시 대전에서 게임 장면 대부분을 촬영했으며 대전시는 오는 2025년까지 특수 영상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완료해 진흥원 일대를 세계 최고 수준의 특수 영상 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청정 수소 생산부터 활용까지 수소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당진시가 현대제철과 한국가스공사, 한국동서발전 등 에너지 관련 기관 5곳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당진시와 이들 기관들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수소 등의 친환경 에너지원을 제철 등 당진 지역 주력 산업에 도입하기 위한 기반 조성과 물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네, 오늘은 추위가 잠시 주춤했는데요. 내일은 다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대전의 아침 기온이 영하 1도, 계룡은 영하 5도로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을 보이겠고요. 낮 기온도 9도 안팎에 머물며 춥겠습니다. 충남 서해안과 고지대에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를 더 끌어내리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까지 짙은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충남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짧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세종 영하 4도, 논산 영하 2도, 한낮 기온은 세종이 9도, 대전이 10도로 예상됩니다. 충남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천안이 영하 2도, 한낮에는 아산이 7도, 태안이 9도를 보이겠습니다. 충남 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청양이 영하 3도, 낮 기온은 부여가 10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까지 서해 중부 해상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은 2m 높이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 낮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앞서 기준금리 인상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대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질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경제 규모에 비해서 가계부채가 지나치게 많은 우리 사회의 현 상황도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이자 부담은 결국 취약계층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또한 병행돼야 하겠습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